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새벽 5시, 박정원 73세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독촉장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연매출 100억 원의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그의 손은 이제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큰아들 박민수 45세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다가왔다. 그것은 아파트 경매 신청서였다. 은행에서 온 거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정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3년 전 부동산 투자 사기에 걸려들면서 시작된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회사 부채만 50억 원, 개인 보증까지 합치면 80억 원이 넘는 빚더미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업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머릿속에는 3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박 사장님, 이번 강남 재개발 사업은 무조건 대박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이런 기회는 처음 봅니다. 김 대표라는 사람이 가져온 서류들은 완벽해 보였다. 서울시 공문, 건설사 계약서, 심지어 은행 융자 승인서까지 모든 것이 진짜 같았다. 5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2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정말 확실한 거죠. 정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김 대표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목을 걸고 보장합니다. 안 되면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교한 사기였다. 6개월 후 김 대표는 연락이 끊어졌고 투자한 50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회사 운영자금까지 끌어다 쓴 정원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와 상의해보면. 이미 다 해봤다. 사기꾼들은 해외로 도망갔고 우리가 투자한 돈은 되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 정원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다. 젊은 시절 무일푼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어머니는 아세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때 안방에서 정원의 아내 김영희 70세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 들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여보. 평생 고생만 시켰어.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박수진 42세, 막내 아들 박민호 38세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정확히 빚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부채가 50억, 개인 보증이 30억. 총 80억 정도 된다.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아파트 처분하면 얼마나 남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15억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빚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정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에 담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그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기 바쁜 상황이었다. 80억이라는 빚은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 다음 날부터 정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이면 채권자들의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다. 박 사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실 거예요? 이자만 해도 하루에 몇백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원 자신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취직을 하자니 받아줄 곳도 없었다. 아파트 경매 날짜가 정해졌다. 한 달 후였다. 정원과 영희는 5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이런 곤경에 빠뜨려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영희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도 무너져 가고 있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정원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이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이제는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다. 2부 절망의 나라. 경매일이 다가오면서 정원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다. 아파트에서 나갈 곳을 찾기 위해 전세금 1억 원 정도의 작은 집을 알아보았지만 그마저도 버거웠다. 아버지,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가 제안했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내 집에는 애들도 있고 우리까지 가면 너무 비좁지 않겠니? 그래도 당분간은.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정원의 고집 때문에 가족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결국 정원과 영희는 서울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을 얻어 이사하게 되었다. 이사하는 날 50년간 모아온 가구들과 추억들을 정리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여보, 이 그릇들 어떻게 해요? 영희가 신혼 때 장만한 식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팔아야지. 중고업체에서 가구들을 사갔지만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수천만 원을 주고 산 것들이 수십만 원에 팔려 나갔다. 반지하 단칸방의 짐을 풀면서 영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습하고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이 이제 그들의 새로운 집이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도 이런 데서 살았잖아요. 영희는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73세의 나이에 다시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원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73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경력은 좋으시지만 저희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수십 곳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정원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은 건설 현장에서 잡부 일을 구했다. 하루 8만 원, 일주일에 6일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73세의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첫날부터 정원은 고생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이 몸에 맞지 않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20대 젊은 노동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정원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다. 점심시간에 정원은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다른 노동자들은 그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저 아저씨 원래 사업하셨던 분이래요.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일해요? 사업 망해서 그렇다던데. 정원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다. 일주일 후 정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팠다. 몸 곳곳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현장 소장님, 죄송한데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아, 그래요? 힘드시죠? 나이가 있으신데. 정원은 며칠치 일당을 받고 현장을 떠났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절망했다. 73세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원은 한강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물결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쳤다. 차라리 이 강에.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영이었다. 여보, 어디에요? 저녁 준비했어요. 지금 가고 있어.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두운 생각이 사라졌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반지하 방에서 영희가 준비한 저녁상은 소박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 몇 개가 전부였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정원은 일을 그만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아내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정원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아파트 경비원 자리였다. 24시간 3교대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다. 경력이 없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다. 다행히 받아주었다. 경비원 일은 현장 일보다는 수월했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다. 밤새 깨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처리해야 했다. 경비원 아저씨, 택배 좀 받아주세요.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 좀 확인해 주세요.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정원이 이제는 아파트 주민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던 정원은 아파트 옥상에서 혼자 울고 있는 중학생을 발견했다. 아이야, 여기서 뭘 해? 아, 죄송해요. 아이는 놀라며 일어났다. 무슨 일 있니? 정원의 다정한 목소리에 아이는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우리 집도 이사 가야 해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정원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아이야,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실 거야. 정말요? 그럼. 아저씨도 지금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잖니. 정원은 아이를 달래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경비원 일을 한 달 정도 했을 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경비원을 젊은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해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네요. 정원은 허탈했다.
73세라는 나이가 이렇게 큰 벽이 될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원은 또다시 한강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더 오래 서 있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3부 이외의 만남. 정원이 한강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뒤돌아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남자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수염이 며칠째 깎지 않은 듯 보였다. 네, 괜찮습니다. 정원이 대답했지만 남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저기,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아저씨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주제넘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힘든 시기를 겪어봐서 그런 표정을 알 것 같아요. 정원은 남자를 다시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남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살이고요. 박정원입니다. 73살입니다. 동훈은 정원의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정말요?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고생하다 보니 늙어 보이죠. 정원이 쓴 웃음을 지었다. 저도 요즘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작년에 작은 식당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거든요. 동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원은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지금은 뭘 하세요? 밤에 택배 상하차 일하고 낮에는 전단지 돌리고 닥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아내랑 중학생 딸이 있어요. 그 애들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쇼. 동훈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내가 있어서. 혹시 어떤 일을 찾고 계세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나이가 많다 보니. 아, 그럼 저랑 같이 일해 보실래요? 네. 제가 하는 일 중에 전단지 돌리는 게 있는데 둘이서 하면 더 빨리 끝나거든요. 수당도 나눠 가질 수 있고요. 정원은 망설였다. 한때 사장이었던 자신이 전단지를 돌린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그게. 창피하시죠.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동훈이 정원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모습이 더 멋있는 거 아닐까요? 동훈의 말에 정원은 깊이 생각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정말요. 고마워요. 동훈은 기뻐했다. 다음 날부터 정원과 동훈은 함께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졌다.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이에요. 동훈은 정원에게 요령을 알려주었다. 어떤 아파트는 경비원이 까다롭고 어떤 곳은 주민들이 전단지를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일주일 후 정원은 동훈의 집에 초대받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아버지, 이분이 아버지랑 같이 일하신다는 분이에요. 동훈의 딸 이수진 14세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수진아, 정원 아저씨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항상 고마워한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하지. 동훈의 아내 김미영 42세도 나와서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이 혼자 일할 때는 너무 힘들어 했는데 아저씨랑 같이 하시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더 도움받고 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정원은 이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저씨, 저희 아버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수진이 정원에게 부탁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식당 망하고 나서 계속 자책하시는 것 같아요. 정원은 수진의 말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도 사업 실패 후 계속 자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아버지를 잘 도와드릴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원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인간관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여보, 오늘은 좀 늦었네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집에 갔다 왔어. 어떤 분이세요? 정원은 동훈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분들을 만났네요. 응,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며칠 후 동훈은 정원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저씨, 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어요. 무슨 일인데? 폐지 수거 일이에요. 하루에 5에 6만 원 정도 벌 수 있대요. 폐지요? 정원은 약간 망설였다. 전단지 돌리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저씨,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정직한 노동이잖아요. 동훈의 말에 정원은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어떤 일이든 정직한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럼 해보죠. 다음 날부터 정원과 동훈은 함께 폐지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했다. 아저씨, 이런 상자가 값이 좋아요. 아, 그렇구나. 동훈은 정원에게 폐지의 종류와 가격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정원은 45세인 동훈을 스승처럼 여기며 배웠다. 한 달 후 정원은 폐지 수거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게 되었다. 전단지와 합치면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영희가 정원에게 말했다. 동훈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런가 봐.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훈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절망의 순간에 나타난 동훈은 정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사부 숨겨진 과거. 정원과 동훈이 함께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우연한 계기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폐지를 수거하던 중 정원은 낡은 신문 뭉치에서 옛날 신문을 발견했다. 1995년 날짜가 적힌 경제신문이었는데 그 일면에 정원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젊은 사업가 박정원 씨, 건설업계 신화 만들어. 동훈이 신문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이거 아저씨세요? 그래. 정원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동훈에게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아저씨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다 지난 일이고. 하지만 동우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아저씨, 죄송한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다. 사업 성공담부터 시작해서 사기 사건, 그리고 현재의 상황까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동훈은 정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아파했다. 그런데 아저씨, 혹시 사기친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김 대표라는 놈인데 본명은 김진수야. 평생 잊을 수 없어. 동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김진수요? 응, 왜? 혹시 그 사람, 키가 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어떻게 알아? 동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저씨,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뭐라고? 정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작년에 제가 식당을 차릴 때 그 김진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면서 가맹비 3천만 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설마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줬는데 한 달 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식당이 망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같은 사기꾼에게 당한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원은 믿기지 않았다. 수십억 원을 잃은 자신과 수천만 원을 잃은 동훈,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었다. 아저씨, 그럼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네. 두 사람은 김진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수법, 외모, 말투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해외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동훈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아저씨,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 목격담이 있었어요. 정말? 네, 제가 아는 형이 강남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서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다던데. 정원의 눈에 불길이 일었다. 그 형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네,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원은 동훈과 함께 그 형을 만났다. 이름은 조민호 50세로 역시 김진수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 아, 그 김진수 놈. 저도 2천만 원 뜯겼어요. 민호는 김진수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정말 강남에서 봤어요? 네, 분명해요. 이름은 이철민으로 바꿔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던데. 정원과 동훈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 그 놈을 찾아서 응징해야 하지 않을까. 동훈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며칠 후 세 사람은 김진수 가명, 이철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남의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소문한 결과 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확실해요. 저 사람이 김진수예요. 민호가 쌍안경으로 건물을 보며 확신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증거를 모아야지. 경찰에 신고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말이야. 정원의 제안에 다른 두 사람도 동의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김진수가 그들을 알아본 것이다. 이 사람들. 김진수는 정원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놓치면 안 돼. 세 사람은 그를 뒤쫓았다. 하지만 김진수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능숙하게 도망쳤다. 젠장, 놓쳤네. 하지만 이제 그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잖아요. 민호의 말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보다 미온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목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세 사람은 좌절감을 느꼈다. 어떻게 하지? 포기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정원의 말에 동훈과 민호도 동의했다. 그때 민호가 아이디어를 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설 탐정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사설 탐정? 네, 이런 사기꾼들 잡는 데 전문가거든요. 다음 날 세 사람은 사설 탐정 김수일 45세를 만났다. 김진수. 그 놈 유명하죠. 저도 여러 번 들어본 이름이에요. 수일은 김진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 놈이 지금까지 사기친 금액이 수백억 원은 될 거예요. 피해자도 수백 명이고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죠. 수일은 김진수를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단 그의 새로운 사기 수법을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야 하고요. 정원은 수일의 계획을 들으며 희망을 느꼈다. 드디어 김진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오부 진실의 발견. 사설 탐정 김수일과 함께 김진수 추적 작전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해요. 지난 10년간 이름을 5번이나 바꿨고 사기 수법도 계속 발전시켜 왔네요. 수일이 조사 결과를 정원 일행에게 보고했다. 현재는 글로벌 투자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피해자는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30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놈이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는 점이에요. 이런 사기꾼들은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그때 수일이 새로운 정보를 전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가요? 김진수가 사기로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 추적해봤는데 일부는 해외 계좌로 빼돌리지만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요? 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도 꽤 성공적으로요. 정원은 이해할 수 없었다. 투자를 그렇게 잘하면서 왜 사기를 쳐요? 그게 바로 이상한 점이에요. 정상적으로 투자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수일의 조사는 계속되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김진수의 과거를 더 파보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사업가였어요. 정상적인 사업가요? 네, 15년 전까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로 사기꾼으로 변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요? 가족이 사기를 당해서 자살한 사건이에요. 정원과 동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투자 사기에 걸려들어서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사기꾼으로 만든 세상에 대한 복수인 셈이죠. 정원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김진수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동훈의 말에 정원도 동의했다. 맞아. 자신이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조일은 김진수의 새로운 사기 계획에 대한 정보도 가져왔다. 다음 주에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 예정이에요. 100명 정도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각자 1억씩 받을 계획인 것 같아요. 100억 원이나 되는 거네요. 네, 이번이 가장 큰 사기가 될 것 같아요. 정원은 결심했다. 막아야 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 하지만 어떡해요? 설명회 잠입해서 현장에서 증거를 잡는 거야. 조일도 동의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현장에서 잡으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다음 주 김진수의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 왔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다. 정원과 동우는 투자자로 가장해서 설명회에 참석했다. 조일은 별도로 잠입해서 몰래 촬영을 할 예정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컨설팅 대표 이철민입니다. 김진수가 무대에 올라서자 정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3년 만에 보는 그 얼굴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김진수의 프레젠테이션은 매우 세련되었다.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그럴듯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 6개월 후 200% 수익을 보장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정원은 3년 전 자신이 들었던 말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진수는 같은 수법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투자 의향을 밝혔다. 김진수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계약서는 내일부터 받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서둘러 주세요. 김진수가 마지막 당부를 하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정원과 동우는 김진수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저희도 투자하고 싶은데요. 김진수는 처음에는 정원을 알아보지 못했다. 3년 사이에 정원의 모습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네, 얼마나 투자하실 건가요? 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 눈이 반짝였다. 오, 큰 손이시네요. 별도로 상담을 해드리죠. VIP실로 자리를 옮긴 후 정원은 김진수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런데 고객님, 어디서 배웠던 것 같은데. 김진수가 정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 저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김진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박정원? 맞습니다. 3년 전에 50억 원을 투자했던 박정원 말입니다. 김진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수일이 문 앞을 막고 있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했어요. 수일이 녹음기와 카메라를 보여주었다. 김진수는 체념한 듯 다시 앉았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정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김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고요?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김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 가족의 몰락,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복수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멈출 수 없게 되었어요. 정원은 김진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다. 이제 그만두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세요. 김진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겠어요. 6부 새로운 희망. 김진수가 자수한 후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었다. 그가 숨겨둔 재산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정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담당 검사가 정원에게 연락했다. 김진수가 숨겨둔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압수했어요. 총 가액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정말요? 네,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 비율에 따라 배상할 예정입니다. 박정원 씨는 약 20억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은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부나마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서 영희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요? 꿈 같은 일이네요. 모든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정원의 마음은 복잡했다. 돈을 되찾은 기쁨보다는 동훈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동훈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았다.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동훈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아저씨 덕분에 1천만 원이라도 돌려받는 거잖아요. 동훈은 담담했지만 정원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동훈아, 내가 받을 돈 중에서 일부를 내게 나눠주고 싶다. 아니에요, 아저씨.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잡아낸 거잖아. 당연히 나눠 가져야지. 정원은 자신이 받을 20억 원 중 5억 원을 동훈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아저씨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없었다면 나도 김진수를 잡을 수 없었어. 당연한 일이야. 결국 동훈은 정원의 뜻을 받아들였다. 몇 달 후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정원은 받은 15억 원으로 일단 가장 급한 빚들을 정리했다. 완전히 빚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73세에 새로 사업을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경험은 있잖아.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면 되지. 정원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번에는 욕심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사업을 해나갈 생각이었다. 동훈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저씨, 저도 다시 식당을 차려볼까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번에는 확실한 곳에 하려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건 절대 안 하고 직접 운영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정원은 동훈과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이름은 새희망건설이었다.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말이 돼요?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의지지. 정원은 확신에 차 있었다. 회사를 차린 후 첫 번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작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아저씨, 정말 꿈 같아요. 동훈이 공사 현장에서 감탄했다. 몇 달 전만 해도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장이라니.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지.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정원의 오랜 경험과 동훈의 성실함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고객도 만족해했다.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첫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소문이 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아저씨, 우리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자. 욕심내지 말고. 정원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사업을 운영했다. 6개월 후 세희망건설은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로 자리 잡았다. 직원도 5명 정도 늘었고 매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었다. 아저씨, 제가 식당도 차렸어요. 동훈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축하한다. 작은 곳이지만 확실한 곳에 차렸어요. 아내랑 둘이서 운영하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동훈의 식당도 잘 되어 가고 있었다.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하니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다.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걱정 없이 공부시킬 수 있게 됐어요. 동훈의 딸 수지는 성적도 좋고 성격도 착해서 부모의 자랑이었다. 우리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정원도 행복했다.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정원은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동훈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절망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동훈을 만난 것은 정말 운명적인 일이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영희가 정원에게 말했다. 응, 정말 행복해.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 그 동훈이라는 분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그래, 내 인생의 은인이야. 정원은 동훈에 대한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여보, 나중에 회사가 더 커지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도 해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정원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다. 7부 시련의 극복. 세희망건설이 순조롭게 성장하던 중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직원 한 명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영영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작업자 한 명이 다쳤어요.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정원은 다친 작업자 박기철 35세를 만났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몇 달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원이 깊게 머리를 숙였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조심하지 못한 거예요. 기철은 오히려 정원을 위로했다. 그에게는 초등학생 2 자녀가 있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쉬는 동안의 생활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 보험이 있었지만 모든 손실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했다. 아저씨, 괜찮아요?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 이번 일로 회사가 꽤 어려워질 것 같아. 정원은 정확한 손실 규모를 계산해 봤다. 약 3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었다. 작은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차라리 회사를 정리하는 게 나을까? 아니에요, 아저씨. 포기하면 안 돼요. 동훈이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 기철이 치료비와 생활비도 계속 나가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정원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다. 사업할 때 알게 된 동료들과 거래처 사장들에게 연락했다. 정원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옛 동료 김 사장이 반가워했다. 정원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자기 사건 몰락,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고생 많았겠다.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원 정도. 김 사장은 잠시 침묵했다. 정원아, 미안하다. 우리 회사도 요즘 어려워서. 대부분의 반응이 비슷했다. 옛날 인맥들은 정원의 몰락을 알고 있었고 도움을 주기를 꺼려했다. 역시 인간관계란 이런 거구나. 정원은 씁쓸했지만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 이미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민호가 나타났다. 김진수 사건 때 함께했던 그 민호였다. 민호야, 고맙지만 너도 어려운 상황 아니야? 아니에요. 김진수 배상금 받고 나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 좋게 잘 되고 있어요. 민호는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이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원은 감동받았다. 또 다른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사장님, 제가 치료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친 작업자 기철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그건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야. 제 형이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치료비를 좀 깎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사장님, 회사가 어려우면 저희도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기철의 말에 정원은 눈물이 났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사장님, 우리 월급 좀 늦게 주셔도 돼요. 네,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참을게요. 직원들의 배려로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동훈도 자신의 식당 수익금 일부를 회사에 투자했다. 아저씨, 우리 운명 공동체잖아요. 이런 도움들을 받으며 정원은 깨달았다. 진짜 인간관계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주변에는 진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3개월 후 회사는 위기를 극복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다. 아저씨, 우리 해냈어요. 동훈이 기뻐했다.
다들 고마워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원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정원은 더욱 성숙해졌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여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네요. 영희도 감동받았다. 응,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제 정원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가 안정된 후 정원은 기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기철아, 내가 우리 회사 현장 안전관리자가 되어줄래? 저요? 응, 내가 사고를 당해봤으니까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거야. 기철은 감동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서 세희망건설은 더욱 탄탄한 조직이 되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로 구성된 진정한 팀이 된 것이다. 8부 감동의 순간, 회사가 안정되고 1년이 지나면서 정원에게는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세희망건설에 특별한 고객이 찾아왔다. 혹시 사장님이 박정원 씨 맞나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정원은 깜짝 놀랐다. 그 이름은 자신의 둘째 딸 이름이었다. 혹시 제 딸과 같은 이름이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여성의 말에 정원은 당황했다.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 이름이 박정원이에요. 35년 전에 제가 5살 때 헤어졌어요. 정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35년 전이면 그때 정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혹시 부산에서 사업하셨나요? 수진의 질문에 정원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35년 전 젊은 시절 그는 부산에서 작은 건설업을 했었다. 그리고 그때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영숙 씨인가요? 네, 맞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원도 충격에 빠졌다. 35년 전 그는 부산에서 영숙이라는 여자와 잠시 만났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서울로 올라오면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럼 너는? 네, 아버지의 딸이에요. 정원은 믿을 수 없었다. 35년 만에 딸을 만난 것이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말에 정원은 가슴이 아팠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정말 내 딸이야? 네, 아버지. 수진이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35년 전 젊은 정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정원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버지도 어려운 상황이셨을 거라고. 수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이야기들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정원은 더욱 울었다. 35년간 모르고 지낸 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금은 뭘 하고 있니?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이 있고요. 아이가 둘이나? 네,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아버지 외손자, 외손녀예요. 정원은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정원을 다시 찾아왔다.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다. 아이들아, 외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7살, 9살 된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다. 정원은 그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다. 외손자, 외손녀를 만난 기쁨이었다. 아이고, 우리 외손자, 외손녀구나. 정원은 아이들을 꼭 안았다. 영희도 갑자기 늘어난 가족들을 반겼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영희는 수진을 친딸처럼 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원의 다른 자녀들도 놀랐지만 곧 수진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누나, 안녕하세요. 민수라고 해요. 언니, 저는 수진이에요. 이름이 같네요. 동생이니까 막내는 민호예요. 가족들은 금세 친해졌다. 그런데 수진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아버지, 실은 제가 여기 온 건 다른 이유도 있어요. 무슨 이유?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를 찾고 계세요. 나를. 네, 50년 전에 아버지가 도와주신 분이래요. 정원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50년 전이면 자신이 20대 초반이었다. 혹시 이름이 뭐라고 하셨지? 이용수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이용수. 정원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50년 전 자신이 군 복무 중일 때 만났던 고아원 원장이었다. 혹시 그분이 고아원 원장이셨나? 네, 맞아요. 그분이 아버지가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원은 그때를 기억했다. 제대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자신도 부모 없이 자란 처지라 고아원에 돈을 기부했었다. 그분이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요? 네, 폐암 말기세요.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정원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50년 만에 만난 이용수 85세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정원을 알아보았다. 정원이, 정말 정원이구나. 원장님, 안녕하세요. 50년을 기다렸다.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원장님께 감사해요. 내가 기부한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용수는 정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장님이 더 수고 많으셨어요. 내 평생의 자랑이다. 정원이 같은 아이를 키웠다는 게. 이용수는 며칠 후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 정원은 그의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정원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비록 많은 실수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구부 화해와 용서. 정원의 인생에 새로운 가족이 늘어나고 의미 있는 만남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의 과거와의 화해였다. 어느 날 정원은 감옥에 있는 김진수를 면회하기로 결심했다. 아저씨, 꼭 가셔야 해요?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가야겠어.
뭔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 교도소 면회실에서 정원은 2년 만에 김진수를 다시 만났다. 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박 사장님, 오셨네요. 김진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저 지내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나? 김진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럼 됐어. 정원의 말에 김진수는 놀랐다. 네. 내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나는 널 용서할 수 있어.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출소하면 다신 사기 같은 일 하지 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 김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투자 노하우로 정당하게 사업해봐. 넌 그럴 능력이 있잖아. 정원은 김진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원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원한과 분노를 놓아버리니 평안이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원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성공했던 시절의 교만함, 실패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까지.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만약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동훈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수진을 찾지도 못했을 것이며 진정한 친구들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정원의 기존 자녀들과 새로 만난 수진 가족까지 모두 함께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다. 응,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진수를 만나고 왔어. 가족들은 놀랐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셨어요? 용서하고 싶었어. 정원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놀랐다. 용서요? 그래. 원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해.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지. 영희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여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지혜로워졌어요. 고생하다 보니 깨달은 게 많아졌지. 그때 동훈도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동훈아. 잘 왔다. 동훈의 딸 수진이도 인사했다. 이름이 같은 두 수진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동훈이 분위기를 보며 말했다. 맞아. 오늘은 우리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날이야. 정원이 제안했다. 새 출발이요. 응.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만 보고 살기로 한 날이야.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정원은 영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